1번 헌법 제32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1번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정임금제를 시행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2번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가 맞습니다. 3번 장애인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아니고요. 헌법 제32조에는 장애인의 근로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 제32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대상은 여자 그리고 연소자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서 보호하고 있고요. 고령자, 장애인은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4번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이게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국가는 전몰 군경의 유가족이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서 국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노동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1번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 맞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은 노동법의 법원이 됩니다. 2번 노동조합 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소속 조합원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요. 3번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고용노동부의 그 소속 기관의 내부적 업무 처리 지침에 불과하여 노동법의 법원이 아닙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이 아닙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4번 노동관행은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원으로 인정됩니다. 즉 노동관행은 그 자체로 특별한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인정되지 않아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다만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또는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관행이 법원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5번 근로자와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노동법의 법원이 아닙니다. 이게 틀린 설명이고요.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체결했지만 그 적용을 받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성이 인정된다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은 노동법의 법원이 맞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여서 정답은 5번이고요. 3번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전부 무효라고 하면 틀린 설명이고요. 오답으로 전부 무효라고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가 맞습니다. 2번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근로계약에 덧붙여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근로기준법 22조 1항의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칙상 저축금 관리 규정 계약을 할 수 없고요.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원할 경우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당연히 근로자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3번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근기법 19조 1항을 보면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4번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소정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 1항 2호인데요.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이렇게 4가지와 관련해서는 변경하는 경우에 반드시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5번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이게 많이 나오는 선택지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근로기준법상 기본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1번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취업 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2번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추가 하나로 성별 이렇게 성국, 신, 사를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지 못한다. 이건 근로기준법 구조에서 나오는 거죠. 구조에서 나오는 중간 착취의 배제 조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4번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맞는 설명입니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이 기준을 이유로 낮출 수 없습니다. 5번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네, 유급이 아니고 무급 가능합니다. 근기법 제10조는 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대한 조문인데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에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5번입니다. 5번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1항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말은 즉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는 말과 같은 문제입니다. 기억 상시 5명의 동거하는 친족만이라고 했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근기법 제11조를 보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근기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상시 5명일지라도 5명 이상일지라도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서 틀립니다. 니은 상시 1명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고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기간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기간제 근로자가 1명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근로기준법에서 적용이 배제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맞습니다. 디귿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체 상시 3명은 5명 미만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리을 상시 5명의 유치원 교사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종교단체 종교단체라고 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종교단체도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또한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입니다. 6번 근로기준법상 여성과 소년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 인허증을 갖추어둔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주지 않아도 된다. 이게 억양상은 틀릴 것 같지만 맞는 설명입니다. 근기법 시행령 제36조는 취직 인허증의 교부와 비치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따라 나와 있는데요.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 인허증을 갖추어둔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취직 인허증을 갖추어둔 경우에는 이 2개를 갖추어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입니다. 2번 사용자는 취직 인허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근기법 시행령 제39조 취직 인허증의 재교부 조문입니다. 3번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이거는 근기법 제70조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의 제한에 관한 얘기인데요.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의 자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또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 본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까지 받는다면 그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맞는 설명입니다. 4번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를 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유급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은 4번이고요. 5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자는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여성을 갱내에서 근로시킬 수 있다. 원래는 근기법 제72조에 갱내 근로의 금지라는 조문이 있잖아요. 원래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하지만 보건, 의료 또는 보도, 취재 등
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입니다. 7번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용자는 임신 중에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가 틀렸네요. 그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가 맞습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은 바로 1번이고요. 나머지 보기도 보겠습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이렇게 청구를 해야 합니다.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맞고요. 3번 사용자는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둘 이상인 자녀가 아니라 단태아를 임신 중의 여성에게는 출산 전후 휴가를 며칠 주어야 할까요? 90일입니다. 4번 사업주는 출산 전후 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5번 사용자는 일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임신 후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단축 근로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알아보면 지금 이거는 2023년 공인노무사 시험인데요. 지금 2025년부터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32주 이후면 모두 가능합니다.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8번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요즘 노무사 시장에서 트렌드가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번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가 중요합니다.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누가? 사용자입니다. 네, 여기서 제가 왜 별표를 쳤냐면 지체 없이가 아니라 5일 이내 또는 7일 이내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틀렸습니다.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번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위자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거 흘려서 보면 그냥 맞는 선택지 같습니다. 그렇지.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니까 행위자 변경 조치해야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 선택지에서 핵심은 조사 기간 동안이라는 겁니다. 이게 조사 기간 동안인지 또는 조사 결과가 나온 후 이게 달라지거든요. 즉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위자가 틀렸어요. 행위자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하여 해당 피해자 등에 대하여 근로장소를 변경해 주던가 또는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거지 행위자가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를 입지 않았는지 조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일단 피해자한테 이제 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근무 장소에 나오면 너무 힘드니까 일단 유급 휴가를 다녀와라 또는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해라 라고 해야 하는 거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자신이 피해를 입은 그 장소 자신이 괴롭힘을 당한 그 장소에서 계속 출근을 하고 오히려 가해자가 유급 휴가를 다녀와라 근무를 다른 곳에서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사 결과가 나온 후는 다르다고 했는데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됐을 때에는 그때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그때 해야 하는 겁니다. 조사 기간 동안은 피해자에게 조금 이동을 하던가 유급 휴가를 다녀와라 라고 하는 거고 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 행위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행했다라는 게 나온다면 이제 행위자 너가 나가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구분해서 잘 봐주셔야 되고요. 네, 이거는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선택지 3번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선택지인데 되게 많이 틀렸다고 골랐더라고요. 이거는 맞는 선택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 3에서 7항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또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의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원칙입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단서 조항이 나오는데요. 다만 첫 번째,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또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본문과 단서 조항을 섞어서 이렇게 그럴싸한 문장으로 만든 건데요. 직장 내 괴롭힘을 발생한 사실을 조사한 사람은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면 다른 사람에게 누설을 하면 안 된다. 누설을 금지하고 있지만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다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라고 단서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선택지입니다. 4번,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는 선택지입니다. 5번,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네, 맞는 선택지입니다.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이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고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다라고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 세 번째인데요. 5번 선택지입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을 중재해야 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주체인 거죠. 이럴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9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1번,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11시간 이상의 연속된 휴식시간을 주는 것은 3개월 이내가 아니라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조문입니다. 2번,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 보전 방안을 강구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0번, 근로기준 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1번, 근로자가 임금 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네, 이거 명확히 틀린 설명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에서는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근로자가 그 임금 채권을 양도한 경우일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아까 말한 43조 1항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없고 줘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2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도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가름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전부 무효임이 원칙이다. 네, 맞는 설명이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급에 가름하여입니다. 어떻게 돼야 되죠? 임금 지급을 위하여가 되어야지 임금 지급에 가름한다는 약정은 전부 무효입니다. 3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 네, 맞는 설명이죠. 왜냐? 퇴직금은 생계 유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가져갈 수 없고 2분의 1은 무조건 보장을 해주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4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일단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법에서 정했는데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자고 노사 간에 합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자고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법에서 A, B, C를 통상임금에 산입해라 라고 했는데 노사 간에 A, B는 빼고 C만 통상임금에 산입하자 라고 하면 당연히 무효입니다. 즉 A, B, C 전부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하는 거고요. 5번,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사적 자치를 존중하여 허용이 됩니다. 즉 퇴직
퇴직금 관련해서 미리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절대 무효고요. 사후 포기는 사적 자치를 존중해서 가능하다, 허용된다 라고 합니다. 11번 근로기준 법령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사용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80% 미만 출근을 하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맞습니다. 2번 연차 휴가 기간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에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네, 맞고요. 3번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연차 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 휴가 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 네, 당연하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근로자에게는 연차 휴가 청구권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는 출근을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연차 휴가 수당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이 있다면 이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4번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 휴가일을 가름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근기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라는 조문이 있는데요. 유급휴가의 대체 조문이 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가름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제62조입니다. 5번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소정 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서 모두 제외가 아니고요. 모두 포함시켜서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즉 근기법 제60조 연차 유급 휴가인데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또 임신 중의 여성이 휴업한 기간, 세 번째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소정 근로일수와 출근 일수에 모두 포함시켜서 출근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5번입니다. 12번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중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는 몇 개인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을 뭐라고 하죠? 반의사 불벌죄. 즉 반의사 불벌죄는 원칙적으로는 공소 제기가 가능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했다면 소추가 불가능한 범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해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사용자가 임금 지급의 원칙에 위반했다거나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지급해야 할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거나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등, 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이렇게 임금 지급과 관련한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거를 다 암기를 할 수는 없고요. 눈에 많이 발라두셔야 됩니다. 일단 반의사 불벌죄는 말씀드렸지만 금전 지급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휴업, 수당, 가산, 수당 이런 부분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두 개가 정답입니다. 13번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취업규칙의 개정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인지는 취업규칙의 개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2번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오직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된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후에 이루어진 자의에 따른 사직 및 재입사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근로자에 대하여 재입사 후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변경 전 취업규칙 이 아니라 변경 후 취업규칙입니다. 또 스스로 사직하고 재입사를 한 거잖아요. 강제로 해고를 한 게 아니라 자의에 따라서 사직을 했고 재입사를 했기 때문에 재입사 후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변경 후 취업규칙입니다. 네, 따라서 틀린 건 3번입니다. 4번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 중요한 건 이거죠.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이 경우 그 변경으로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게는 종전의 취업규칙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변경 후에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게는 변경 후에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5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만약에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으면 됩니다. 14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사용기간의 제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로 인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속하는 범위에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보호 법률에서 정한 2년의 사용 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본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그 동영상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설명한 기간제법 유튜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사용자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이런 근로자가 누구죠? 이러한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3번 사용자는 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그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네, 맞습니다. 5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총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할 뿐 그 기간 중에 반복 갱신의 횟수는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몇 개월 단위로 갱신을 하더라도 총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이면 법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15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것도 기간제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1번 사용자는 가사를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번 단시간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게 할 수 있으나 일주 1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중요한 점은 단시간 근로자 해당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의가 없으면 초과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3번 사업장에서 기간제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4번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 기간 등 근로조건에 서면 명시를 하지 않으면 한번 볼게요.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에 서면 명시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과태료에 처한다. 정말 단순 암기인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과태료 다 세 글자죠. 5번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거 맞는 설명이고요. 이거 되게 빈출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빈출이 되냐면 단시간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바꿔치기로 많이 나오는데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면 틀렸고요.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에는 일과 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16번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등의 시정 신청을 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네, 맞고요. 중요한 점은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 등의 신청을 어디에 하죠? 노동위원회에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틀린 선택지가 되고요. 2번 노동위원회는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이행 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따라서 주체가 틀려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주체가 누구죠? 노동위원회네요.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 등이 반복되는 경우에 손해액을 기준으로 몇 배죠? 3배.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2배 아니고요. 3배입니다. 이게 2배로 오답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4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한다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5번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6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신청한다고요? 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17번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랑 비교를 잘 해야 하는 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비교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1번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있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2번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네, 제가 아까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비교하라고 했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5시간 이상이면서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3번 근로자는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단축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네, 맞고요. 4번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네, 근로자 대표가 아니고 해당 근로자 본인입니다. 네, 해당 근로자와 협의를 해야 되고 틀린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5번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네, 맞습니다. 네, 18번 파견법이 나왔네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기준법의 적용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휴업수당의 지급에 관해서는 사용사업주가 아니라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고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는 경우는 보통 임금이나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이고,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는 경우는 근로제공 또 근로환경과 관련된 경우에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 이와 같은 파견법에 관한 사항도 저희 유튜브에 파견법 영상 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번 근로자 퇴직 시 금품청산이죠. 금품청산 돈이네요. 따라서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 임금, 파견사업주. 휴게 시간의 부여는 근로제공, 근로환경과 관련됐죠? 따라서 사용사업주를 봅니다. 연차 유급이네요. 임금,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요. 야간 근로수당이네요. 돈과 관련됐으니까 파견사업주입니다. 선택지 1번도 휴업수당이니까 돈과 관련됐으니까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아야 합니다. 19번 산업안전보건법이 나왔네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 위험방지 조치 중 사업주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입니다. 네, 정답은 3번인데요. 위험성 평가의 실시나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제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의 작성 제출, 또 보건 표지의 설치 및 부착은 사업주가 할 수 있는, 사업주가 해야 하는 의무인데 중대재해 원인 조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유튜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니까 봐주시고요. 왜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원인 조사를 해야 하는지, 만약에 사업주가 중대재해 원인 조사를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중대재해 원인에는 나의 잘못, 사업주의 잘못은 없다, 오직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이 재해가 발생한 거다 라고 하겠죠. 따라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이런 힘이 강한 장관이 직접 중대재해 원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20번 최저임금 법령상, 최저임금법이네요.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이것도 저희 영상의 쇼츠에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놨습니다. 1분도 안 되거든요. 너무 쉽게 평생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불병이 나와서 사내 게시판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최저임금 공지가 떴는데 이거를 보고 누가 최저임금에 적용될까? 나는 안 되네 라고 해서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최저임금 얼만데? 1030원이래. 근데 생각보다 1030원밖에 안 돼? 난 12,000원은 될 줄 알았어. 도대체 뭐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거야? 라고 말도 합니다. 또 그러면 일단 10,000원이 넘었으니까 좋으니까 이 10,000원이 넘은 게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되지?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적용이 됩니다. 21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외국인 근로자의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주체는 사용자가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본인입니다.
이게 많이 헷갈리니까 꼭 주의를 해주세요.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그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할 때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는 것은 그때의 가입 주체는 사용자이지만 귀국 시 필요한 비용 충당은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우선적으로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번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국내 취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요. 4번 취업 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 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5번 중요하니까 선택지 전체를 밑줄 그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선원에 대하여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외국인 고용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외되는 게 5번에 나와 있는데요. 정답은 아니고 5번이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22번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 우대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를 모두 고른 것은 1번 중소, 영세기업의 근로자 우대하고 있고요. 저소득 근로자도 우대해주고 있습니다. 장기 근속 근로자, 오랫동안 근무하신 근로자분들도 우대해드리고 있고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 근로자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23번 직업안정법에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1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 직업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가 맞고요. 2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는 주체가 틀렸네요. 장관이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입니다. 3번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어디에 해야 한다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따라서 만든 건 3번입니다. 4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무료 직업 소개 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예산 부담이 있을 수 있어서 의무로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5번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 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틀렸죠.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구직 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거의 다 왔네요. 24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령상 퇴직급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가입자의 부양가족의 혼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대혼장이라고 했었는데 대가 대학 등록금, 혼례비, 장례비 이거는 가입자 본인이나 가입자의 배우자 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에게 해당된다면 대학 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부담할 경우에는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2번에서 5번은 다 맞는 선택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한도에서 퇴직금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의 부상,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도 정산이 가능합니다. 4번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후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시간은 당연히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5번 사용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5년이 되는 날까지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제 25번입니다. 임금채권 보장 법령상 대지급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퇴직한 근로자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안 되고요. 압류 안 되고 담보 안 됩니다. 양, 압, 담 모두 안 된다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 제3자에게
수령 위임은 안 됩니다. 3번 도산 대지급금의 경우 도산 등 사실 인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급 청구를 해야 한다? 네, 틀렸습니다. 2년 이내입니다. 4번 대지급금 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 안 되죠. 양압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예금에 관한 채권 양압담 안 됩니다. 5번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 맞습니다. 되게 많이 나오는 선택지라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오직 1회만 지급한다. 네, 맞는 선택지입니다. 여기서 3번 보시면 도산 대지급금의 경우 도산 등 사실 인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아니라 2년이라고 했잖아요. 도산 대지급금은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년 이내에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객관식에서 고를 수 있을 겁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